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에 공개된 2020년 재무회계 공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네요. 자, 1번.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 맞죠? 자, 2번. 발생주의 회계가 반영된 기업의 재무성과 맞고요. 3번. 과거 현금 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그쵸? 그래서 재무제표 한계는 뭐다? 과거의 정보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4번.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이 반영된 재무성과 미래의 현금에 대한 예측은 할 수가 없겠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하는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네요. 자, 1번 재무제표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또는 둘 다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예측 가치를 갖는다. 그쵸?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들은 당연히 예측 가치가 되겠고요. 3번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즉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예측 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예요? 확인 가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예측 가치가 아니고 확인 가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자산의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역사적 원가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와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1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최초 발생했을 때 어떠한 금액을 역사적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번.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현재 가치. 이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가치다? 얘는 사용 가치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3번.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한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그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를 포함하는 거 얘는 뭐죠? 얘가 4번에 있는 현행 원가가 되겠습니다. 4번 측정일에서의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게 될 가격이 이게 바로 공정가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갑니다. 자,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네요.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그쵸?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보여주는 거 맞고요. 2번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이네요. 맞습니다. 3번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4번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흐름까지는 맞지만 잉여 현금흐름에 대한 것들은 현금흐름표에 표시하지 않고 있어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특수관계자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다. 그래서 특관자는 모두 다 공시하시면 되겠고요. 2번 주요 경영진의 보상인은 단기 종업급여, 퇴직급여, 기타 종업원급여, 해고급여 및 주식기준 보상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관자 주석에 제가 주요 경영진 보상에 이런 게 있다라고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는 거래 유매 관계없이 공시해야 되겠죠. 4번 보고기업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당연히 특수관계자가 맞겠죠? 유의적인 영향력. 그래서 유의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개념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행사하지 않는지까지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3일은 단기 중 원자재를 선적지 인도 조건이네요. 그쵸?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의 원가가 발생하였다. 동매입거래에 의해서 재무상태표상에 증가하게 될 재고자산의 가액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선적지 인도 조건, 그래서 FOB라고 하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 뭐라 했었죠? 자, 여기 항구가 있고
자, 이렇게 배가 있으면 뭐라 그랬죠? 항구에서 배를 선적한다 그랬죠. 이 화물을 선적하는 순간, 배에 실는 순간, 이렇게 배에 실는 순간보다 이 순간 나의 재고,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 아니라 구매자의 재고 자산이 되면서 구매자가 이제 부담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니까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 당연히 재고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입 할인도 당연히 반영해야 되겠고 운송료도 당연히 반영해야 되겠고요. 재고자산 매입관리부서 인원의 매입기간 인건비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하지 못하죠. 그래서 얘는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 매입 원가 1000달러 빼기 매입 할인 120원에다가 자 환율을 보니까 거래 당시 환율은 1100원이네요. 곱하기 1100원 더하기 8만원 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자 제가 계산기 좀 두들려 볼게요. 하면은 104만8천원 나오네요. 네, 자 그럼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주 3일의 재고자산이 진부화돼서 발생하였다. 다음 자료 중 3일에 2022 X2년 포괄손익계산상 매출 원가 등 관련 비용은 얼마인가? 자 재고자산 금액이 있네요. 그쵸? X2년이니까 자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 기초 그 다음에 단기 매입 그 다음에 중간에 블라블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가 있겠습니다. 기초 재고가 50만원이네요. 자 얘는 더해주고 단기 매입도 더해주고 단기 매입 얼마냐면은 200만원. 그쵸, 여기 매입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자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랑 감모손실이 있는데 정상 감모니까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됐을 거고요. 반영해야 되겠고요. 자 X2년 12월 30일이 재고자산인데 평가손실이랑 감모손실 차감 후니까 이 20만원 10만원이 다 반영된 금액이 100이래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블라블라 있던 게 반영된 게 100만원이니까 기말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얼마냐면은 150만원 나오네요. 그쵸?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은 3일이 재고수불부이다. 기말재고자산은 총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총평균법은 기간 내에 전부 다 평균을 하면 되겠고요.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쵸? 계속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요. 총평균법부터 해볼까요? 평균법 쉬우니까. 자 일단은 기초 얼마죠? 1000인데 100개예요. 그쵸? 그러면은 기초가 1000 곱하기 100. 자, 매입한 게 요거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됩니다. 500 곱하기 120, 1500 곱하기 140, 그 다음에 200 곱하기 150. 자, 그 다음에 매출한 게 얼마냐면은 보니까 1500개에 1000개에서 매출한 게 2500개네요. 그쵸? 그럼 매출한 게 2500개인데 단가는 모르고. 자, 그 다음에 기말에 700개 있네요. 그런데 단가는 모르는 상태죠. 그쵸? 그래서 단가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구할 수 있네요. 그쵸? 지금 자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단가를 구할 수 있죠. 일단 수량부터 한번 볼까요? 1000개, 500개, 1500개, 200개니까 그쵸? 3200개인데 여기서 3200개 일단 맞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걸 가지고 총 쭉 더해보면 해볼게요. 자 계산기 어떻게 하죠? 자 얘부터 하면 1000 곱하기 100하고 n 플러스 누르고 그 다음에 500 곱하기 120 누르고 n 플러스 누르고 그 다음에 1500 곱하기 140 n 플러스 누르고 그 다음에 200 곱하기 150 n 플러스 누른 다음에 mr 눌러줬더니 얼마 나오냐면은 잠시만요. 숫자가 좀 이상하네. 다시 볼게요. 1000 곱하기 100 그 다음에 500 곱하기 120 그 다음에 1500 곱하기 140 그 다음에 200 곱하기 150 했더니 40만원 나와요. 그쵸? 40만원 나누기 3200 했더니 125원이네.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125원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말재고 평가금액이 차익인데 그쵸? 자 얘는 기말재고 얼마예요? 그러면은 700 곱하기 125하니까 87,500원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선입선출법 하시면 되겠네요.
자, 선입선출법 해볼게요. 자, 선입선출법 봤더니 일단 기초는 똑같죠. 1000 곱하기 100, 그쵸? 그 다음에 자, 옆에다 뭘 쓸 거냐면 누적을 써줄 거예요. 누적. 자, 그래서 여기는 재고 수량, 그 다음에 단가, 금액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재고 수량, 단가, 금액. 자, 수량은 1000개, 단가 100. 자,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만 금액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 봤더니 3월 5일날 500개 샀네요. 곱하기 120. 자, 그럼 누적으로 1500개가 있는 거고요. 그쵸? 단가는 일단은 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 했냐면 4월 2일날, 4월 22일날 매출했어요. 얼마냐면은 1500개. 그쵸? 마이너스 1500개. 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니까 재고가 빵이 되죠.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빵빵빵. 자, 그 다음에 5월 15일날 얼마였냐면은 1500개에 140. 그래서 재고는 1500개에 140인 거고. 자, 그 다음에 9월 29일날 1000개를 팔았네요. 그쵸? 그러면 500개 남고 140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자, 11월 10일날 200개 곱하기 150이네요. 그쵸? 그럼 700개인데요. 그쵸?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 필요한 게 얼마냐면은 500 곱하기 140 하니까 7만원. 자, 여기는 200 곱하기 150 하니까 3만원이니까 두 개 더하면은 10만원이죠? 자, 10만원에서, 그쵸? 이게 3만원이니까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게 3만원이고 7만원이니까 10만원인데 몇 개 있냐면 700개 있네요. 그쵸? 그럼 단가는 뭐 소수점 얼마 나오겠죠?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재고 금액이니까 재고 금액이 얼마예요? 결론적으로 10만원이 나오죠. 그쵸? 이 10만원이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 금액이고 총 평균법에 의한 재고 금액은 아까 여기 있던 87,500원. 그쵸?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얼마예요? 이 두 개 차이는 12,500원이 되겠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단가는 뭐 구하려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소수점이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총평균법의 재고랑 선입선출법의 재고 금액을 구해서 차이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3일을 공장을 신축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X1년 1월 1일 2,400만원을 지출하고 공장은 X3년 중에 완료될 예정이다. 공장 신축을 위해서 아래 가지 특정 목적으로 차입을 했어요. 그쵸? 얘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특정 차입금이라고 부르죠. 자, 하였다. 3일이 유형자산 건설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할 때 특정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자, 편의상 월할 계산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럼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금융비용, 자본화, 이자. 그래서 차입원가라고 하죠. 그렇죠? 그쵸? 차입원가 자본화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첫 번째 자, 연평균 지출액, 그쵸? 또는 차입금액을 구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 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구하셔서 일반 차입금은 한도 계산해서 그쵸? 한도 계산해서 특정 차입금 이자와 일반 차입금 이자를 구해서 얘네 두 개를 더하시면 자본화할 이자가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보니까 특정 차입금만 물어봤네요. 그쵸? 연평균 차입금액이 얼마예요? 2,400만원. 자, 그런데 2,400만원 지출했으니까 2,400만원이 되는 거 이거 되는 것이죠. 특정 차입금 이자는 얼마예요? 2,400에 자, 차입 기간이 얼마예요? 3월 1일부터 X2년까지인데 우리는 X1년 거 구하는 거니까 자, X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몇 개월이에요? 10개월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 12분의 10을 곱한 다음에 3%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나오겠죠? 얼마냐면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2,400에 10 나누기 12 곱하기 3% 했더니 자, 60만원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유형자산의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있네요. 자, 유형자산에 대해서 재평가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되겠죠. 자산의 회수 가능액은 손긍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고요. 자, 기업은 매 보고기일 말마다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맞고요. 아이고, 뭐죠? 잠시만요. 네, 검토해야 되고 4번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경제상황 같은 외부 정보도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은 3일은 영업활동에 사용하던 건물을 X4년 12월 31일에 현금을 받고 처분하였다. 동 건물과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일단 봤더니 자, X4년 12월 31일에 현금을 받고 처분했으니까 이 전까지의 상각비를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면 자, 취득원가가 500만 원이고요. 취득일이 X1년 10월 1일이니까 10월 1일부터 X4년 12월 31일까지 상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얘부터 구해볼게요. 자, 그런데 잔존가치가 50만 원이고 내역연수 20년에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부속토지랑 처분 금액이 있는데 우리는 자, 지금 보니까 건물을 가지고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3일은 최초 인지 시점 이후 유형자산을 원가 모형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 같은 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취득원가 보니까 자, 일단은 건물을 처분한 것이고요. 토지도 이렇게 처분한 것이니까 넣으시면 되겠죠. 얘는 토지가 되겠고 얘는 건물과 토지를 같이 처분한 거. 자, 토지는 상각을 안 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분개를 하게 되면 이 밑에 해볼까요? 자, 토지는 상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3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 해볼게요. 건물 상각비. 자, 취득원가가 500인데 잔존가치가 50이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20년이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월수를 생각해 볼게요. 자, X1년 10월 1일부터 X4년 12월 30일까지는 자, X1년에 몇 개월이죠? 10월, 11월, 12월 3개월. X2, X3, X4는 각각 12개월이에요. 그쵸? 그럼 더하면은 39개월이 되겠죠? 자, 총 몇 개월이죠? 20년이니까 12개월 하면 12 곱하면은 240개월이에요. 그래서 240개월에 39를 이렇게 곱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39 나누기 240 했더니 73만 1250원. 이게 뭐죠? 이게 상각비가 아니라 건물 상각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그쵸? 누계액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건물 취득가액이 500만 원이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73125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 받고 팔았어요? 700만 원 받고 팔았네요. 현금이 700만 원. 자, 그럼 봤더니 여기는 800이고 여기는 7731250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들어가겠죠? 그쵸?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800에서 빼기 7731250 했더니 268 750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를 차대를 800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봤더니 이거랑 똑같은 분계가 1번이 있네요. 그쵸?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3일은 연구 및 개발활동과 관련해서 총 500억을 지출하였다. 새로 개발한 무형자산이 X2년부터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에 연구 및 개발비와 관련해서 비용을 계산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무형자산은 어떻게 하죠? 자, 연구 단계는 비용 처리하고 개발 단계는 어떻게 하죠? 자산 처리하는데 그런데 자산을 요건 미충족하면 비용 처리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연구랑 개발 단계가
구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비용 처리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연구 단계 300억이니까 300억 비용 처리. 그쵸? 그 다음에 개발 단계 봤더니 자산 인식 요건 미충 조건 120 있으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420억. 얘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자산으로 처리할 금액이 얼마인가 물어보면은 80억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네요. 자, 1번 재료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은 그쵸,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대체안을 탐색하는 과정. 2번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니까 비용으로 인식한다. 방금 했죠. 3번 자, 연구 단계랑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모두 연구 단계, 다시 얘기해서 비용 처리한다. 맞고요. 4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고객모노 브랜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죠? 영어권이라고 하는데, 영어권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것들은 인식할 수가 없다. 브랜드 같은 거 인식할 수 없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브랜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브랜드 체크하세요. 이거 제가 좀 깔끔하게 다시 볼게요. 브랜드 요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14번입니다. 요거는 제가 문제풀이에 좀 오류가 있어서 다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은 X1년 3월 1일에 임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물을 100만 원에 취득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했대요. 자, 임대 수익을 얻을 목적이니까 우리가 얘는 투자 부동산이다. 그쵸? 자, 그런데 동건물을 X2년 10월 1일에 본사 사업으로 사용 목적으로 변경하고 즉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자, 투자 부동산에서 우리가 건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동건물 X1년 11월 31일과 X2년 10월 1일의 공정가치는 각각 90만 원이라 110만 원이고 유형자산으로 대체된 상기 건물에 대해서는 3일은 원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 X2년 10월 1일의 현재 동건물의 내용료는 10년이고 잔존 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자, 상기 건물에 대한 회계 처리가 3일의 X2년 단기 순수익에 미치는 영향인 것은, 자, 그래서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자, 어떻게 됐냐면, 자, 투자 부동산에서 건물로 대체하는데, 자, 투자 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이고요. 건물은 원가 모형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X1년 1월 1일날, 3월 1일날 취득을 했고요. 얘는 X2년 10월 1일날 계정을 분류한 거죠. 그쵸? 자, 그리고 X1년 말 공정가치는 X1년 말에 90만 원이고, 그 다음에 X2년 10월 1일날 11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서 풀 건데요. 자, 보시면요. 자, 얘를 가지고 이거 옮길 수가 있나? 네. 자, 이걸 가지고 풀 건데요. 자, 제가 이론 강의 때 했던 그림을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X1년 3월 1일 날 일단 자, 100만 원에 취득했어요. 자, 공정가치는요. 상각을 안 하죠. 그래서 자,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X1년 12월 31일 날 자, 100만 원이 9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X2년 10월 1일 날 110만 원이 된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때 발생하는 게 뭐다? 투자부동산 평가 이익이 20만 원이 생겼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110만 원을 건물로 바꿨으니까, 그쵸? 이 110만 원에 대해서 건물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상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상각이 얼마냐면 내용료수가 10년 남았으니까 110만 원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 11, 10이니까 12분의 3이죠. 자,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110만 원에 나누기 10 곱하기 3 나누기 11을 하면 27,500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은요.
20만 원이랑 27,500원에서 17만 2,500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주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이네요. 1번 단기 매매 목적의 금융자산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맞고요. 2번 채무상품인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른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재분류할 수가 있어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재경관리사 문제에서는 거의 나오진 않는데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모형을 우리가 FVOCI 기타 포괄손익으로 바꾸거나 상가구 원가 측정으로 바꾸거나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단기손익에 반영해야 되고요. 얘는 공정가치를 평가해요. 그 다음에 여기 공정가치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각하는데요. 4번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취득 시 지출된 거래원가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중요하죠.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3일은 X1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삼각후 원가 측정금융자산의 취득 당시에 공정가치를 취득했다.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돼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떻게 그리죠? 자, X1년 1월 1일날 발행했는데 X2년 12월 31일이 만기예요. 그럼 여기는 X1년 12월 31일이 되겠고요. 자, 액면금액이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인데 자, 이자율은 10%고 매년 말 지급한대요. 그러니까 이자는 매년 말 10%니까 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자, 액면금액은 10만 원을 이때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이렇게 현재 가치로 평가해 주시면 이게 취득 원가,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취득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쉽죠? 하면 되겠죠? 자, 뭘로 해요? 시장이자율은 12%니까 우리가 유의이자법에서 이 12%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가가액수가 친절하게 나와 있죠. 하시면 되겠네요. 자, 10만 원은 어떻게 해죠? 자, 현가계수가 2년짜리니까요. 2년짜리니까 요거 곱하시면 되겠고요. 더하기 자, 이자는 만 원. 그쵸? 곱하기 자, 요거 0.89286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이고, 죄송해요. 요거를 제가 다시 해볼게요. 여기 지금 현가계수가 보시면요. 원래는 어떻게 현가계수가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연금 현가계수가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연금 현가계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가계수밖에 없잖아요. 연금 현가계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더블로 이렇게 쭉 매월 똑같이 지급하는 금액은 원래는 연금 현가계수를 넣어야 되는데 연금 현가계수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게 얼마예요? 110만 원? 아이고, 110만 원이 아니고 11만 원이고 얘 만 원이죠? 그럼 이럴 때는 편법상은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이렇게 곱해 주시고요. 얘를 이렇게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해보면 11만 원 곱하기 0.79719 더하기 만 원 곱하기 0.89286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산기 해볼게요. 11만 원 곱하기 0.79719에다가 만 원 곱하기 0.89286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96,619.5원이 나오니까 이 비슷한 거 고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96,620원이 있네요.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3일은 X1년 1월 1일에 만기 3년 액면금액 1억 표시이자율 10%의 사채를 발행했다. 이자는 매년 말 지급되고 사채 발행 시점이 유예자를 8%라고 할 때 동사채 발행 기간에 걸쳐 인식하게 될 총이자 비용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이자 비용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총이자 비용을 구하는 쉬운 방법은 이거 외우시면 좋아요. 어떻게 한다? 줄 돈에서 받을 돈을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그려보면 자, X1년 1월 1일이 있고요. X 만기가 3년이니까 X3년 12월 31일. 자, 그러면 X1년 12월 31일
X2년 12월 31일. 그쵸? 그래서 1억을 받는데, 자, 얼마예요? PUC자율 10%니까 100만 원. 그쵸? 자, 그러면 여기도 연금 현가 계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제가 식을 써볼게요. 아이고, 10%죠.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봤네. 10%니까 1000만 원이죠. 제가 왜 100만 원이라고 했을까요? 자, 그러면 1억 1000. 여기는 3년 현가 계수인 0.79383 더하기 1000만 원 곱하기 0.85734 더하기 1000만 원 곱하기 0.92593 하면요. 자, 해볼게요. 계산기 n 플러스 하시면 되겠죠? 1억 1000 곱하기 0.79383 n 플러스 1000 곱하기 0.85734 1000 곱하기 0.92593 n 플러스 mr 했더니 자, 얼마가 나오냐면요. 105 아이고 좀 이쁘게 써볼게요. 105 154 000.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현재 가치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사채 발행하고 나서 받을 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받을 돈. 자, 줄 돈 얼마예요? 줄 돈 얼마예요? 요거 주면 되잖아요. 요거 얼마예요? 1억에 이자 3천에서 1억 3천 줘야 되죠. 내가 총 줘야 됐던, 그쵸? 그럼 이 나머지 뭐예요? 내가 이거를 빌림으로 인해서 이 차이가 이자 비용이 되는 겁니다. 빼면 돼요. 1억 3천. 그러면은 846 빵빵빵이 나오겠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3위는 사채를 할인 발행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감에 대해서 유예이자율법을 생각하지 않고 정액법을 정액에 생각하였다. 이러한 오류가 발행연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얼마인가? 자,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내가 계산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그냥 답을 외우셔도 돼요. 일단은 자, 요거는 28번은 어떻게 하냐면 가장 쉽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걸 실제로 숫자로 넣어보면 되는데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답만 알려드릴게요. 그냥 암기하셔도 되고요. 뭐 어려우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돼요. 네, 요거는 유예제법으로 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정예법으로 가지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제가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 답은 2번이에요. 사채는 과대계상되고요.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해보시면 돼요. 유예제법을 하지 않고 정예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숫자를 넣어서 하게 되면 너무 풀이가 오래 걸리는데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3일은 X1년 1월 1일에 다음과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네요. 자, 전환사채에 대해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환사채는 분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스케줄해서 넣으시면 되는데요. 자, 전환사채는 우리가 분계 어떻게 했었죠? 자, 전환사채 중요한 거는 전환가 대가라는 개념과 전환권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전환권 대가는 뭐예요? 내가 사채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줘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문제 봤더니 액면 금액이 1000만 원인데요. 동일한 조건의 일반 사채인 경우에 발행가액이 82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사채를 사주세요. 대신 내가 얼마 더 줄 거야? 얼마 더 줘요? 180 더 주는 거죠. 이거를 전환권 대가라고 해요. 내가 추가적으로 더 주는 거. 자, 그래서 이 전환권 대가는 18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환권 조정은 뭐냐면요. 우리가 전환권 대가랑 전환권 조정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같은 거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계정을 넣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요 두 개념을 먼저 떠올리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어요?
상환 할증금이 있어요. 상환 할증금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돈을 그쵸 더 주는 거예요. 전환권 대가랑 비슷하게끔 더 주는 건데 자 이런 개념을 같이 떠올리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상환 할증금은 대부분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얼마 주어져 있어요? 리을이 있네요. 그쵸? 상환 할증금은 100만 원이다.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하지 않을 경우에 만기에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 줄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1번 동 전환사채의 발행 금액은 1000만 원에는 전환권 대가 180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환 할증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장 수익률은 당연히 5%보다 높겠죠. 그쵸? 왜냐면 이자에 플러스 이게 뭐냐면 이자에 플러스 상환 할증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액면 이자율이 5%보다 높은 게 당연하겠고요. 자, 동 전환사채와 관련한 이자 비용은 동일한 조건의 일반 사채에 대한 유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유예 이자율은 얼마인지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되겠고요. 전환권 행사 시 3일의 총재산은 증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중 충당부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충당부채요. 1번 회사의 소비자 소송 사건에 대해서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충당부채는 매우 높을 경우에 인식한다. 그래서 여기 높다가 약간 애매한데 원래 매우 높아야 되는데 일단 세모라고 해놓고요. 토지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토지의 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확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담이 있겠고요.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불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고객에게 이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을 때는 당연히 환불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불 충당부채 인식해야 되겠고요. 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의 미래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는 별도로 부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거는 뭐냐면 이런 문제 있었는데 1번인가요? 몇 번이었죠? 1번과 요거와 자 이어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쵸? 요거랑 이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다음은 결산일이 12월 30일인 주 3일에 재무상 대표상 자본에 대한입니다. 기타 보고서의 누계액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보고서의 누계액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뭔지 보시면 되겠죠? 자 보통주 자본금은 뭐예요? 얘는 자본. 주식발의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 해외사업 환산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예 맞고요.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 되겠고요. 그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얘도 뭐예요? 이익잉여금이 되겠고요. 자 얘는 자본 잉여금. 제가 유형자산 재평가하는 것들은 기타 포괄손익이죠. 그래서 디귿이랑 비읍 더하시면 되겠네요. 얼마예요? 700이 되겠습니다. 22번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원가를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그쵸? 자 2번 자기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가액과 취득 원가의 차액을 자기 주식 처분 손익으로 하는 거 맞는데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뭐였죠? 우리 방금 봤죠? 자본 잉여금이나 자본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수익이시 5단계 모형이네요. 공짜 문제 나왔네요. 계획의 식별 그 다음에 뭐예요? 수행 의무의 식별 그 다음에 뭐다? 거래가격의 산정 그 다음에 거래가격의 배분 그 다음에 수행 의무별 수익인식 답 1번이 되겠네요. 24번 X1년 12월 30일에 반품 5천만원, 원가 3천만원의 제품을 판매하고 1년 이내에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반품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인도일 현재 1,000만원이 반품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3일이 X1년에 이식할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겠어요? 자, 되게 쉽죠? 자, 반품이 5천인데 자, 1,000만원이 반품될 것이니까 반품률은 얼마예요? 자, 5천에 반품률은 20%인 거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80%만 판매됐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80%니까 원가가 얼마예요? 3천이네요. 그럼 3천 곱하기 80 하니까 2,400만 원만큼 원가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5번 다음은 중 3일권 시설의 재무제표에 대한 추석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용을 하자 옳은 것은 건설계약과 관련해서 진행 기준에 비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획 활동의 진행률은 진행 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 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 발생한 누적 계약 원가를 추정 총 계약 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쵸? 원래 이렇게 하는 게 회계처리죠. 그쵸? 그래서 충정 총 계약 원가분의 발생한 누적 계약 원가를 추정한 비율로 우리가 보통 공사 원가를 인식을 합니다. 총 계약 원가가 총 계약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가가 수익을 초과할 때는 그 즉시에 전부 다 손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요 25번은요. 이렇게 말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계산 문제를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 올린 거에 있는 예제를 풀어서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26번 3일은 X1년 건설공사를 계약금액 3천만 원에 수주하였다. 예상원가 발생의 계약대금 청구액은 다음과 같다. 누적 발생 원가에 기초해서 계산된 진행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재무사 형태 표시의 미청구 공사 또는 초과 청구 공사는 얼마인가? 자, 일단 볼까요? 자, 계약 금액이 3천만 원인데, 자, 진행률이 얼마예요? 총 계약 원가분의 누적 발생 원가니까 진행률은 2,400만 원을 2천으로 나누면 얼마냐면, 자, 20%가 진행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20%만큼 진행했으니까 내가 받을 돈은 얼마예요? 총 계약 금액 3천만 원에 20만 원 곱하면 내가 받을 돈은 600만 원이에요. 그쵸? 매출한 거니까 단순히 매출이니까 그쵸? 그쵸? 내가 매출이 600만 원 했으니까 6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청구한 게 얼마예요? 550 청구했네? 그러면 얼마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청구를 안 한 거. 그쵸? 미청구한 게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내가 청구 덜 한 거? 그럼 다음 몇 번이에요? 자, 미청구 공사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확정급여 제도네요. 회계처리 단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정산으로 인한 손익, 순환확정 여부 및 사회적립자산의 순이자는 얘는 뭘로 처리하냐면은 단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손익. 자, 그 다음에 보험수리 순익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었죠?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그랬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마 이론 강의할 때 계산 문제는 안 풀어봤어요. 보통 계산 문제는 어려울 때 나오거든요. 근데 혹시나 공부하시다가 계산 문제가 나오시게 되면 제가 계산 문제 푸는 요령이나 공식을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반드시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강의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스터디를 개설하고 나서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드리지는 못하고는 있어요. 되게 죄송하긴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야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너무 안 해주세요. 질문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28번 주식기준 보상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주식기준 보상.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넘어가셔도 돼요. 좀 어려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되는데 주식기준 보상 같은 것들은 버거우시면 제가 건너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1번 주식 선택금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 행사가액의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쵸? 행사가격의 액면금액 초과하는 거는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고요. 가덕기간 중에서 각 회계기간에 인식한 주식보상 비용은 단기말 인식한 누적보상 원가에서 정기말까지 인식한 누적보상 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무슨 얘기냐면 누적에서 누적 빼란 얘기예요. 단기 누적에서 정기 누적 빼면요. 단기분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요. 3번 종업원에게 제공받은 용역보상 원가는 부여일 이후 지분상금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여 측정한다. 자, 종업원에게 제공받은 용역보상 원가는요. 부여일 이후의 지분상금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요. 최초에 인식한 거를 쭉 갑니다. 그래서 뭐 유리한 조건, 불리한 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최초에 인식한 게 쭉 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법인세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세 회계 이론적 근거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그렇고요. 차감과 인식 차이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발생시킨다. 자, 법인세 회계 나올 때 제가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요거 뭐가 있냐면 부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차를 타고 간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연 법인세 부채는요. 가산의 인식적 차이고요.
이연 법인세 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다. 그래서 자차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아예 써놓고 가세요. 부산 타고 부산을 자차 타고 간다. 자, 그래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 법인세 자산, 그쵸?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죠, 그쵸? 왜 안 한다 그랬어요? 법인세율이 그 회사마다 다르고, 그쵸? 그리고 이 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습니다. 자, 30번. 자,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요, 내가 정 버거시면 넘어가시면 돼요. 어렵습니다. 웬만한 분들이 아마 다 건너뛰실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X1년도 법인세와 관련한 세부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X0년 12월 31일에 현재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잔액은 없고요. 법인세법상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액연산 평가이익은 입금 불산입한다고 돼 있고요. 기타 세법과의 차이는 송금 불산입한다고 돼 있네요. 자, X1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자, 당기 법인세 당기 법인세 부채 또는 당기 법인세 자산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연 법인세 자산이나 이연 법인세 부채를 구하고 나머지 차들을 법인세 비용이나 법인세 수익으로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법인세 비용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적 순이익이 200인데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되죠? 얘는 뭐예요?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이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뭐예요? 송금 불산입 유보. 자, 얘는 친절하게 입금 불산입한다고 되어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유보입니다. 평가이익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X2년도에 접대비는 무시하고 감가상각비랑 유보되는 것만. 그 다음에 당기손익 금융자산 평가이익, 그쵸? 자, 어떻게 돼요? X2년 법인자세 실현 가능성이 높으니까 X2년도 이후에 실현이 되면 어떻게 되죠? X2년도 이후에 실현이 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은 이렇게 되고요. 이익이니까 이렇게 되죠. 입금 산입되니까, 그쵸? 그러면 얼마예요? 4만 원이 나오는데 법인세율 얼마예요? 20%니까 곱하면은 8,000원. 얘가 뭐죠? 얘가 이연 법인세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게 8,000원이고, 자, 이제 이연 법인세 부채 없으니까요. 그 다음 당기 법인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200이고 더하고 빼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얼마가 나오면은 214만 원 나오네요. 자, 여기다가 20% 곱하면 얼마예요? 214만 원 곱하기 0.2 했더니 42만 8천 원. 무슨 얘기냐면 당기 법인세 부채가 42만 8천 원. 자, 그러면 대변은 42만 8천 원이고 차변은 8천 원이니까 법인세 비용 얼마 나와야 돼요? 42만 원 나오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은 찍고 넘어가시는 게 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자, 3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이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라고 외우려고 그랬어요? 회계 정책의 변경. 이것만 외우시면 된다 그랬죠?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원가 흐름이랑 측정 기준 변경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랬었죠? 정원칙.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답 금방 찾아요. 몇 번이에요? 딱 문제 봤더니 여기 재고사는 원가 흐름 여기 있네. 그쵸? 원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32번 3일의 X1년 당기순이익은 1,000만 원이며 우선주 배당금은 100만 원인데 X1년 1월 1일 보통 유통보통 주식수는 18,000주이며 10월 1일에 유상증을 통해서 보통주 8,000주를 발행했다. 3일의 X1년도 기본 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이런 것도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나와봤자 한 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X1년 1월 1일 날부터 죽이는데, 자, X1년 말인데 어떻게 했어요? 10월 1일 날 유상증다 했네요. 그쵸? 밑에까지 주식수 얼마예요? 18,000주인데, 자, 이때 8,000주 발행했죠?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의 평균을 구하시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이론 강의? 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1월 1일 날 18,000주.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18,000주에다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8,000주. 자, 그럼 얘는 18,000주고 얘는 26,000주.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하라고요? 곱하기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몇 개월이요? 9개월. 9. 그래서 얘는 10월 1일부터 없죠? 12월 말까지 3개월이 되겠죠? 자, 곱하면 16만 2천 맞죠? 8, 9, 70이니까 16만 2천 주고 얘는 2만 6천에 3이니까 7만 8천 주. 그쵸? 그럼 얘네 두 개 합계하면 얼마예요? 24만 주.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기 12 하면은 연평균이 2만 주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었죠? 자, 뭔가 이익이 있겠죠? 얘를 주식수로 나누면 되는데 지금 주식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2만 주. 참, 이익은 단기 순이익이 1,000만 원인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보통주, 유통 주식수, 요거 유통 보통 주식수만 하기 때문에 우선주 배당금은 빼야 돼요. 얘는 무조건 우선주한테 배당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은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뺀 9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시면 주당 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눠봤더니 450원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33번. 자, 3일은 용산의 보통주 30%를 85만원에 취득해서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했네요. 그쵸? 취득 당시 용산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200만원으로 동일하니까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영업권 같은 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쵸? 영업권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X1년 유용산의 자본 아래와 같으며 단기 순이익 이외의 자본의 변동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단기 순이익 이외의 자본의 변동이 없는 거니까 단기 순이익은 어디예요? 여기에 들어가죠. 그쵸? 자, 이익영음이 얼마 증가했어요? 20만 원 증가했네요. 무슨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자, 용산은 20만 원 번 거예요. 그쵸? X1년도에 20만 원 번 거예요. 그러면 자, 3일에 복귀했습니다. 자, 85만 원에 취득했죠? 기초가 얼마예요? 85만 원에 취득했는데 얼마 증가했어요? 단기 순이익이 20만 원 곱하기 30%니까 6만 원. 여기에 6만 원만큼 증가한 거예요. 이만큼이 지분법 이익이 된 거겠죠. 그쵸? 그래서 자, 지분법 이익이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회계 처리하죠? 요거 지분법 이익 6만 원. 그 다음에 관계기업 투자주식 6만 원 하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6만 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지분법이 6만 원에 관계기업 투자주식이 6만 원이 됐죠. 그래서 이 관계기업 투자주식 6만 원이 여기에 들어와서 91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지분법은 투자자가 피투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음 중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 중요한 문제네요. 요거 개념 정리하셔야 돼요. 자, 1번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40% 보유하고 있으나 계약상 B회사에 관한 위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주 그러니까 보통주 말고 우선주 있는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적 영향이 20% 들어있었죠. 자, 2번 A회사는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이기 때문에 안 되고 20%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우선주니까 안 되고요. 위결권이 없기 때문에. 4번 A회사는 B회사의 위결권이 있는 주식의 15%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이럴 때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4번이 되겠어요. 자, 35번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3일의 X1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출 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과 손익계산상 외환자 손익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회계 처리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해볼까요? 수출 시점이네요. 6월 11일. 자, 수출액이 8,000달러인데, 자, 이때 환율이 보니까 6월 11일 환율이 1,100원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자, 매출 8,000달러에 110원이니까 880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매출 채권 880.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외화평가 하시면 되겠죠? 했더니, 자, 내가 1,100원인데 100원이 올랐으니까 받을 돈이 100원이 늘어났네요. 그쵸?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100원인데 8,000불만큼 늘었죠? 그러니까 80만 원만큼 내가 받을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80만 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 채권은 80만 원이 늘어나고 얘를 뭐라고 해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80만 원. 자, 그러면 매출 채권 잔액은 96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외화 환산 이익은 80만 원이 되겠네요. 고르시면 되겠네요. 몇 번이니까.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3일은 상품 2,000달러를 외상으로 매출하고 대금을 9개월 후에 달러로 지급하기로 했대요. 이 경우 3일의 외화 매출 채권 2,000달러는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하게 되었대요. 해당 거래에 관련해서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얘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문제고요. 제가 이론 강의 때 넘어간다고 했었죠. 나와도 한 문제고 안 나올 때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볼게요. 자, 이렇게 환율 변동 위험에 9개월 후에 됐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000달러의 환율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때 거래했을 때 거래 시점이랑 있고요. 대금 받을 시점이 있는데, 자, 이때 대금을 내가 받기로 했는데요. 이때 예를 들어서 환율이 1,000원이라고 하게 되면 나는 200만 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환율을 고정시켜요. 이 1,000원을 1,000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1,100원을 합시다. 이렇게 환율을 고정시키는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예를 들어서 환율이 9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8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거꾸로 1200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의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환율을 고정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보기 보시면 전부 다 약정된 환율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미래 시점에 우리가 거래하는 것들을 통화 선도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럴 때 우리가 매출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환율을 돈을 받아서 바로 은행에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하는 통화 선도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하셔서 풀실 수도 있고요.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거 가지고 한 문제, 두 문제 가지고 시험 당락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푸실 수 있으면 푸시고요. 자, 37번. 3일 리스는 X2년 1월 1일에 용산과 기계장치에 대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금융리스 계약이네요. 그쵸? 우리가 리스는 금융리스가 있고 운용리스가 있었죠. 자, X2년 말 3일 리스가 인식해야 될 리스 채권을 계산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X2년 1월 1일인데 리스 기간 5년이니까 X2말, X3말, X4말, X5말, X6년 말이 되겠고요. 자, 매년 말 20만 원이니까 이때부터 20만 원씩 쭉 지급을 하는 건데요. 자, 나머지 없죠? 뭐 무보증 잔존가치나 보증 잔존가치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얘를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줬더니 얼마예요? 얘가 75만 8,158원이라고 문제에 주어졌어요. 그쵸? 자, 근데 내가 리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는데요. 자, X2년 말에 회계 처리 해볼까요? 자, 일단 내가 얼마 받아요? 20만 원 맞죠? 자, 일단은 뭐 현금으로 받는다고 해볼게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현금으로 받든 보통 현금 받던 20만 원을 받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자 수익 얼마예요? 내재 이자율로 해서 몇 퍼센트? 10% 곱한 게 나의 이자 수익. 얼마예요? 그러면은 7, 5, 8, 1,
뭐 6으로 해볼게요. 반올림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리스 채권을 받는 거죠. 그쵸? 내가 매출한 리스 채권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 차익만큼 받는 거예요. 현금과 이자의 차익만큼 빼기 75816 했더니 124 18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 뭐죠? 문제가 리스 3일 리스가 인식해야 할 리스 채권. 최초 인식한 리스 채권이 얼마예요? 758 158인데 자, 기말에 받은 금액. 받은 금액이 124 184니까 빼면 되겠네요. 그쵸? 빼면 얼마냐면 빼기 758 158 했더니 633 974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현금흐름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을 명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는 보고서 맞고요. 자,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재무활동 현금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어떻게 하죠? 별도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쵸? 답이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법인세, 이자, 그리고 배당 이런 것들은 별도 항목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3번 현금흐름표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을 영업투자, 재무활동으로 구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접법과 직접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39번 3일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모든 매출은 외상으로 이루어진다. 다음 재를 이용해서 X1년 매출로부터 현금 유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그리면 되는데요. 자, 현금 흐름표 제가 쉽게 하는 법 말씀드렸었죠. 그쵸? 그래서 똑같이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 계정을 넣으신 다음에 현금의 유출 유입을 계산하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넣어볼까요? 재무상태표 봤더니 매출채권이 X1년 초에서 말에 어떻게 됐어요? 10,000원 증가했네. 그쵸? 그래서 매출채권이 플러스 10,000원.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인데 300에서 470 됐죠? 대손충당금이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70이죠. 그쵸? 얘는 뭐예요?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마이너스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매출액이니까 56만원 매출액이 56만원. 대손상각비 550원 있네요. 대손상각비 550원. 자, 그러면 얼마예요? 56만원인데 자, 얘도 56만원 돼야 되니까 우리가 역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역산 해볼까요? 자, 56만원에서 만원 170 550 했더니 자, 549 620 나오네요. 그렇죠? 549 620 몇 번에 있죠? 3번이 있네요. 그렇죠?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다음 중 이자와 배당금의 수치 및 지금에 따른 현금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자 수입을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현금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고요. 2번 이자 지급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로 모아서 재무활동 현금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3번 배당금 지급은 자,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투자활동이 아니라 뭐 해야 되겠어요? 배당금 지급하는 거니까 재무활동이 돼야 되겠죠. 4번 배당금 수입은 투자 자산에 대한 수익으로 모아서 투자활동 현금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분류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년에 공개된 2020년 재무회계 공개 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